때는 2008년 초 서울 마포야. 올해 22살이 된 선아는 이렇게 말해. 사랑하는 나의 동생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뮤지컬 학과 학생이거든. 선아가. 이게 지금 선아하고 그렇죠, 진아하고 진아. 둘인가? 이제 무대에서 연기하고 노래하는 걸 보게 됐는데 너무 멋있어서 저 언니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생들 진짜 살뜰히 살피고 저희한테도 막 자랑하듯이 진짜 끈끈했어요. 언니가 너무 예뻐하는 게 느껴져서. 되게 화목해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내 모녀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어. 지치고 힘든 날에도 내 모녀가 다 모이면 항상 웃을 수가 있었어.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2월의 셋째 주 월요일 몹시 쌀쌀한 날이었어. 방학이지만 선아는 학교에서 뮤지컬 연습에 한창이야. 언니, 어차피 내일도 연습인데 그냥 애들 자취방 가서 자자. 아이, 나 내일 일 있어서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내일 보자. 그렇게 선아는 용인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 학교가 용인에 있었거든. 그런데 다음 날 선아가 학교에 안 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연락도 안 되고 감감무소식이야.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선아의 외삼촌이야. 선아뿐 아니라 내 모녀가 다 연락이 안 됐거든. 선아 엄마의 가게에도 찾아갔어. 가게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대. 어디 좀 며칠 갔다 왔다고. 좋은 일이에요. 그냥 이러고만 말았어요. 셀럽 통화 시켰는데 딸 둘은 핸드폰이 꺼져 있고 지 엄마는 신호는 가는데 안 받고 25일 날 동생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은 경찰들과 함께 선아네 집으로 향했어. 집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말끔해. 깨끗하니까. 그리고 설거지통 보니까 설거지 깨끗이 돼 있고 그런 거 같은 집안 정리 분위기다. 선아를 비롯해 내 모녀의 행적은 2월 18일에 멈췄어. 그리고 24일부터 외삼촌은 가족 모두가 연락 두절이라는 걸 알아차렸고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 3월 3일. 학교. 첫 등교를 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안 나타난다고? 곧장 관할 경찰서로 달려갔어. 사건은 즉시 강력팀에 배당이 됐어. 실종 당일인 2월 18일 엄마의 모습이 CCTV에 확인이 됐어. 그날 막내는 내내 집에 있었던 걸로 보여. 둘째 진아도 오후에 나갔다가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 찍혔어. 그런데 첫째 선아는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자, 기억나지? 같은 과 재은이와 헤어지고 분명히 용인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었잖아.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 당연히 있어야 할 장면이 없는 거야. 선아를 제외한 세 모녀가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없어. 없어? 엄마와 두 동생은 아파트 안에서, 선아는 집 밖에서 증발해버린 거야. 그런데 그때 형사들이 뭔가를 포착해. 오후 9시 15분경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대형 가방을 실은 카트를 끌고 나가. 잠시 후에 똑같은 가방 하나를 더 날랐어. 연이어 한 번 더, 무려 3번을 반복해. 그 다음엔 이불을 한가득 나르고 마지막으로 핸드백으로 보이는 작은 가방 여러 개를 들고 사라져. 그럼 이제부터는 뭘 조사해야 될까? 내 모녀의 주변 인물들. 형사들은 먼저 엄마의 가게로 향해. 그 혹시 최근에 사장님이 누구랑 다투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혹시 저 가까이 지내시던 남자분은 없었나요? 있죠. 그 가게에도 자주 오셨어요. 그럼 혹시 그분 성함도 혹시 아시나요?
아이, 당연하죠. 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이름은 이호성. 야구 좋아하는 40대 이상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거야. 당시 정말 어렵다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9번이나 했던 어마어마한 팀이야. 4번의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 호랑이 군단의 4번 타자. 이호성. 잡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대패 우승. 2001년 프로야구 선수협회장 활동을 끝으로 은퇴했어. 그 후 몇 년이 지난 2007년 서울에서 이 선아의 엄마를 만난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통 사귀는 사이다. 이제 친해진 거는 암카의 손녀로 알고 있다가 친해지게 된 거는 2007년 초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형사는 또 다른 증언도 확보를 했어. 이호성이 선아 엄마의 차 옆에서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봤다는 거야. 이 정도면 이호성은 이 사건의 뭐다? 용의자. 유력한 용의자. 하지만 문제가 있어. 지금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 용의자 특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죄명을 우리가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모 씨가 이걸 죽였다 하면은 살인으로다가 출국 금지를 가능한데 이게 어떤 죽였다고 단정할 만한 뭐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 누굴 찾아야 한다? 이호성. 이호성 씨를 찾아야지. 그렇죠. 이호성이야. 응. 이호성을 찾아야 이 실종자들의 행방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선우? 아, 선아. 선아는 지금 대체 어디에 있을까? 당시 선아와 함께 버스를 탔던 친한 동기가 있었어. 갑자기 선아한테 전화가 오더래. 아, 네. 어머, 지금이요? 지금 제가 옷이 좀 그런데. 선아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사실 우리 엄마가 만나는 분이 계신데 다 같이 그분 고향에 내려가야 될 것 같아. 통신 기록을 조회를 해보니까 엄마였어. 이 전화를 받은 시각이 밤 11시경이야. 3개의 가방이 CCTV에 찍힌 그 이후. 엄마 핸드폰일 뿐이지 통화는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함께 있던 동기가 결정적인 증언을 해. 선아가 존댓말을 쓰면서 살짝 어려워하는 느낌이었어요. 선아는 엄마한테 평소에 존댓말을 쓴 적이 없어. 밝은 모습으로 버스에서 내린 선아는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이때가 밤 12시 5분. 그 통화를 끝으로 선아의 휴대폰 전원은 꺼졌어. 종로 어딘가에서. 이들의 행방을 알기 위해선 먼저 이호성부터 찾아야 해. 그치. 그런데 이호성을 조사하던 이 형사들은 바로 충격에 빠지게 됐어. 이호성이 이미 수배 중이었대. 이미? 심지어 전과도 있었어. 사기 횡령으로. 신용불량자라 자기 명의의 휴대폰 통장 하나 없는 상태야. 이호성은 34세 나이에 은퇴한 후 바로 사업을 시작해. 광주에서 웨딩 사업을 벌였어. 이렇게 크게. 그렇다면 잘 됐을까? 안 됐으니까 사기 쳤겠죠? 아니, 대박 났어. 대박 났어요? 몇 년 사이 3호점까지 내면서 그야말로 승승장구. 이렇게 사업에 자신감이 붙었던 이호성은 이번엔 더 규모 있는 사업에 뛰어들어. 전남 순천에 스크린 경마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었거든. 100억 원 가량의 투자금은 대부분 은행이나 지인들에게 끌어모았어. 그런데 교육도시 순천에 경마장이 웬 말이냐!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대하기 시작했지. 이 주민들의 눈치를 보던 농림부는 결국 사업을 백지화했어. 저도 안 날 사람 없죠. 결과적으로 이자에 사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눈덩이같이 불어가고 270억이 되었어요. 부동산 투자 유치에 발을 담그더니 공문서를 위조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횡령하다가 걸렸어.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받았어.
그 후로 아내와 이혼하고 서울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던 거지. 형사들은 백방으로 이호성과 내 모녀의 흔적을 조사했어.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털끝 하나 못 찾겠어.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 뭔가 묘한 단서 하나가 발견돼. 종로에서 꺼졌던 이 선아의 핸드폰이 몇 시간 후에 다른 곳에서 잠깐 신호가 잡혔던 거야. 핸드폰은 다 꺼졌어요. 그러니까 8일에 다 꺼졌는데 한 대는 희한하게 위치는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선아의 휴대폰이 알려준 그곳이 어디냐? 바로 전남 화순이야. 마포서의 수사팀장 한 사람이 우리 경찰서 그 강력팀이 찾아와가지고 내 모녀 실종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하순 탄강 있잖아요, 그쪽에. 그 기주국에서 평탄 핸드폰이 켜졌다가 꺼졌다 그거예요. 차량 판독기 가지고 이제 옥과 IC에서 하순 쪽으로 오는 걸 전부 다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날 4시 10분인가에 우리 그 이호성이가 그 SM5 흰색을 모르고 하순 관내로 들어온 것이 최초로 포착이 된 거죠. 10분인가에 그날 12시 10 몇 분인가 나간 게 찍혔어요. 그러면 4시부터 12시까지니까 8시간이 머물렀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화순 경찰서에 결정적인 정보가 입수돼. 이게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호성의 아버지 묘가 하순 동면에 있다. 이 첩보가 가장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경찰들은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어. 공분만 수백 개에 달하는 넓디 넓은 공원 묘지야. 여기 어딘가에 이호성과 내 모녀의 흔적이 있을 수 있어. 저쪽에 그 공원면 소각장에 괭이하고 사방어 그냥 한 번 쓰다 버린 그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 관계자한테 전화를 한 거야. 혹시 여기 그 공구가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작업한 거 있습니까?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 공구는 묘지 관리소에 사용되지 않는 공구다. 김 형사님은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어. 곧바로 기동대 2개 중대에 지원을 요청했어. 공원 묘지를 샅샅이 뒤져보기로 한 거야. 그런데 날은 저물고 기온도 급격히 떨어져. 아따 팀장님, 그 시기 후딱 밥이나 좀 드시지라잉. 아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구만. 그렇게 근처 식당으로 갔어. 한술 억지로라도 떠보려고 하는데 웜에 저게 뭔 소리도 아냐?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어. 실종됐던 네 모녀의 용의자 이호성 씨는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표우는 수사망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 모녀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호성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야. 형사들은 이게 2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어. 첫째는 99.9% 이호성이 범인이라는 거. 두 번째는 실종된 내 모녀를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거. 아, 그치.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짜고 있던 그때 누군가 경찰서로 찾아와. 하순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네.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받은 전화 메모 해놓은 놈을 전화기로 걸니까 나무 있는데 그래서 백색 SM5에서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자, 흰색 SM5 유 씨가 본 사람은 이호성이 분명한 거야. 그렇지. 그 교회 묘지 앞에 표지판 한 장 세울란게 딱만 장 봐주셔. 그 후로 잊고 있었는데 오늘 그 뉴스 속보를 본 거지. CCTV에 검정색 가방 구루마에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흰색 SM5 그걸 본 순간 나는 이제 섬찟했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로. 형사들은 지원 인력을 총동원해서 유 씨와 함께 그 묘지로 가. 어렴풋이 가리킨 곳을 찾아볼 수밖에 없어.
경찰 여럿이서 그 작은 돌들을 걷어내고 그 아래를 파기 시작했어. 그러길 2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엄청난 크기의 바위가 하나 나와. 두세 명이 달려들어서 그 바위를 드러내. 그리고 땅 저 깊은 곳에 커다란 검은색 가방이 보여. 언뜻 보기에도 CCTV 영상 속에 바로 그 가방이야. 하나, 둘, 셋. 그런데 하나가 더 나와. 마지막 희망도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어. 김모 여인하고 둘째 딸하고 셋째 딸은 암벽하게 자기 집에서 죽여놔서 비닐로 딱 김장 비닐로 똘똘 말아가지고 딱 암벽하게 했는데 여기는 어설프게 해갖고 왔더라고. 얼마나 맞아봤는데 얼굴이 뚱뚱 부었는데 야 구멍이 나있다고 뽕망치 구멍같이. 아니 내가 눈이 덜 감겼어. 너무나 끔찍하고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의 그 세 딸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슴 아프더라고. 내 모녀의 장례식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어. 특히 젊고 어린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어. 어린 나이에 친구 장례식에 온 아이들은 충격과 슬픔에 소리내어 울고 또 울었어. 아이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언니한테 아직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언니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사실 지금도 매년 2월 이제 그때쯤 되면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날 보내지 말걸. 그렇다면 이호성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 경찰은 이 사건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이호성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내 모녀를 살해했다. 그런데 단순히 돈 때문이라면 세 딸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그 단돈 5천만 원 1억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호성이라고 하는 진짜 대스타인데 그 대스타가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보통 그 정도의 이름값이 있는 사람들은 소위 명성이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 크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무너진 거를 그 자극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 가장 잔혹한 범죄가 나옵니다. 연인이든 가족이든한테.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으니 범행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됐어.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건 이호성에게 직접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호성은 한강에 뛰어내리기 이틀 전 친형에게도 유서를 남겼어. 하지만 유서 속엔 범행에 관련한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어. 끝까지? 그저 자기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뿐이야. 사실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 아버지 묘 있는데 어디 이렇게 묻어놨으니 발굴해서 장례 치러줘라. 내가 정말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내가 먼저 간다. 이 정도는 언급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인데 이게. 이호성의 마지막 모습이야. 행여 누가 알아보기라도 할까 장례식장엔 고인의 이름도 공란이었고 영정사진도 가려져 있어. 이름도 사진도 없는 장례식이 된 거지. 장례식장에 국화 한 송이도 보이지 않았어. 꽃처럼 꽃보다 더 예쁜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한 범인에게 누가 어떻게 그 꽃 한 송이를 놔줄 수가 있겠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1971년 12월 25일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당시 호텔에 투숙하셨거나 근무하셨던 분들,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구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지금 안내되는 번호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넌 초능력은 있니? 있다고는 믿어. 천천히 파도는 느껴질 거야. 그럼 영혼의 힘 같은 거를 좀 믿는 편이야? 영혼의 힘으로 왼손을 몸속에 넣어서 암덩어리를 빼낸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직접 보면 안 믿을 수 없다. 수술 시간 단 30초. 상처도 통증도 전혀 없다는 거야. 에? 말도 안 돼. 거짓이 아니라면 확실하면서. 직접 보고 받은 사람들은 100% 신뢰 상태야. 와. 이거 진짜야? 모든 편견을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봐주세요. 듣다 보면 솔깃솔깃해질 거야.